너였구나. 도연이를 죽게 만든 게 바로 너였어. 그땐 살리고 싶었어요. 제 목숨이라도 걸고 말입니다. 그날 바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는 아들의 마지막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월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만월의 사연을 더 풍성히 합니다. 새벽 5시, 저는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집 안까지 밀려 들어오고 짠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데 65년을 살아온 이 몸은 이제 무거웠지만 이 시간만큼은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과 파도뿐이었지요. 저는 윤정이,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 도연은 10년 전 도시로 떠났습니다. 도연이는 어릴 적부터 착했어요. 학교 끝나면 항상 저를 도왔고 주말이면 함께 바닷가를 걸으며 조개를 주었지요. 엄마, 이거 예쁘다 하며 건네던 조개 껍데기들이 아직도 서랍 속에 있습니다. 25이 되던 해 도연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났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정리되면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처음엔 매일 기다렸습니다. 전화기를 붙들고 우편함을 열어보고 마을 어귀까지 나가 서 있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기다림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무뎌져 버린 일상이 되었지요. 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오늘도 소식 없네요. 매일 아침 우체국 직원 민석이 우편을 가져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으로 언제부터인가 저를 챙겨주더군요. 차 한 잔 놓고 가고 빈 우편함을 확인해주며 때론 묵묵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어요. 괜찮아요. 민석 청년. 오늘도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익숙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민석이 건넨 우편물 속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는데 발신인도 주소도 없고 그저 윤정이라는 이름만 삐뚤빠뚤 적혀 있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한 장의 서류가 나왔고 사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이름, 윤도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이름, 사망 날짜는 3년 전. 저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서류 아래엔 손글씨로 쓰인 메모 한 줄. 이건 윤정희님께 꼭 전해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멀어지는 것 같았고 귀가 먹먹하며 심장이 미칠 듯 뛰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왜 이제야 이걸 보낸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내 아들, 우리 도연이는 정말 죽은 걸까요? 창밖으로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는데 그날부터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마치 바다가 오래 숨겨둔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버스를 탔습니다. 마을에서 읍내까지는 1시간이 걸렸고 흔들리는 차창 밖으로 바다가 멀어졌어요. 손에 쥔 봉투는 여전히 차가웠지요. 처음 가본 경찰서 실내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 서자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사망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경찰관은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는데 키보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몇 분이 지나자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 이분 윤도현 씨 맞으시죠? 네, 제 아들입니다. 여기 기록엔 사망 처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해외 이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8월 호주로 출국한 기록이 마지막이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기 사망 신고서가 있잖아요. 이 서류는 공식 문서가 아닙니다. 도장도 없고 발급 번호도 없어요. 복사본일 뿐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주민센터로 향했고 담당 직원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해외 이주 기록만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접수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서류는 뭔가요? 누가 왜 이런 걸 보낸 거죠? 개인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신고하시겠어요? 신고. 무엇을 신고한단 말입니까? 아들의 죽음을 신고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이 편지를 신고하라는 것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습니다. 도연이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어딘가에 묻혔다는 것을. 집에 도착해 서랍을 뒤졌는데 도연이 남긴 마지막 물건들이 나왔어요. 옷가지, 수첩, 그리고 명함 한 장. 태양건설 연안정화사업부. 도연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10년 전 이 마을 근처 어촌 정화공사에 참여한다고 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겠구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 했고, 우리 도연이가 어디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 알아야 했어요. 편지를 받던 그날로부터 저는 가슴이 수백 번 곤두박질 쳤고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바다는 검게 물들어 있었고 파도 소리만 끝없이 밀려왔는데 그 소리 속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정리되면 연락할게. 정리되면이라는 말.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 답을 찾으러 가야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목적지가 달랐어요. 명함에 적힌 주소, 태양건설 연안정화사업 현장. 10년 전 도연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그곳이었지요. 버스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고 창밖으로 낯선 폭우들이 지나갔어요. 한때 번성했었던 마을들은 이제는 그 흔적들만 남아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폐허였습니다. 녹슨 철조망, 무너진 가건물, 그리고 출입금지라고 적힌 낡은 팻말. 공사는 오래전 중단된 것 같았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저는 철조망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오래된 컨테이너 사무실이 보였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문은 반쯤 열려 있었지요. 안으로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 쌓인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저는 천천히 하나씩 들춰보았어요. 공사일지, 자재 명세서, 인력 배치표,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장의 사고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구조물 붕괴 사고. 날짜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시기.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보고서 대부분이 검게 지워져 있었고 사상자 명단 부분은 찢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감춘 것처럼.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현장을 둘러보았어요. 바다와 맞닿은 절벽 아래 무너진 비계와 녹슨 철근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서 도연이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민석 청년을 마주쳤습니다. 우체국 앞에서였어요. 그는 제 모습을 보자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석 청년.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평소 모습과 달랐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지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혹시 그 편지 때문에 어디 알아보러 다니신 건 아니죠?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민석 청년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슨 말이야? 민석 청년은 잠시 말을 잃었고 그러다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냥 너무 파고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현장 이야기는 알아보시지 마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민석 청년. 혹시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민석 청년. 언제나 다정했던 그 청년. 왜 갑자기 저를 피하는 걸까요? 왜 그 현장을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 사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워진 글자들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문장 하나. 생존자 1명 신원 미상.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누군가는 그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 주변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민석 청년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변함없이 우편을 가져왔는데 예전처럼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우편만 건네고 황급히 돌아섰지요. 민석 청년. 차라도 한 잔. 아니요, 오늘은 바빠서요. 그의 눈이 제 눈을 피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새벽에 잠을 깼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우연히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석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우편함 뚜껑을 열었고 무언가를 넣고는 빠르게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이 떨렸어요. 몇 분을 그대로 서 있다가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흰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발신인은 없었지요. 저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탁자에 앉아 봉투를 뜯었는데 손편지였어요. 깔끔하지 않은 떨리는 듯한 필체. 윤정희님께 당신의 아들 윤도현은 2019년 8월 12일 태양건설 연안 정화사업 현장에서 구조물 붕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 사실을 덮었습니다. 보상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이 진실을 윤정희님께 전해야 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흔들렸고 글자들이 번져 보였어요. 회사가 덮었다. 도연이 지워졌다. 저는 편지를 다시 찬찬히 들여다보았고 그러다 멈칫했어요. 이 필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뒤져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의 편지를 찾았어요. 바로 민석 청년이 명절 때마다 써준 카드들. 하나씩 하나씩 꺼내 비교했습니다. 손이 떨리다가 멈췄습니다. 똑같았어요. 기억의 삐침, 희의의 둥근 획, 마침표의 위치까지 민석 청년의 글씨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석 청년이 알고 있었어? 처음 편지도 지금 이 편지도 모두 민석 청년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따뜻했던 청년, 매일 제 곁을 지켰던 민석 청년. 그가 왜 이런 방식으로 진실을 알려준 걸까요? 왜 직접 말하지 못하고 밤마다 몰래 편지를 넣은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그날 왜 거기 있었던 거니? 사고 보고서 속에 생존자 1명. 신원 미상이라고 적힌 그 사람이 혹시 민석 청년이었던 걸까요?
해가 떴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는데 제 안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민석 청년을 만나야 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너는 어떻게 우리 도연이를 알았던 거니?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답을 듣겠어요. 민석 청년의 입으로 직접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민석 청년은 창구 안쪽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 그의 손이 멈췄어요. 민석 청년, 어머니, 잠깐 나와줄래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체국 뒤편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지? 민석 청년은 편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보낸 거예요? 왜 직접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꺼내겠습니까? 무슨 말? 대체 무슨 말을 못한 거야? 민석 청년은 한참을 침묵했고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19년 8월 12일 태양건설 연안정화공사. 저는 그날 임시인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도 그곳에 계셨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비계가 쓰러지고 철근이 떨어지고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민석 청년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그때 비계 위에 있었어요. 발밑이 무너지고 몸이 아래로 떨어지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이가? 예, 도연 씨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먼저 나가요 하고. 민석 청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도연 씨가 무너지는 구조물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그렇게 구조대가 왔을 때 도연 씨는 이미 숨져 계셨고 회사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없던 일로 한다. 입 닥치고 있으면 보상해주겠다고. 민석 청년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26살. 빚더미에 앉아있던 저는 그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도연 씨의 죽음을 묻었습니다.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공식 기록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였어. 회사는 사고를 은폐했어요. 현장 기록을 지우고 생존자인 저도 신원 미상으로 처리했습니다. 도연 씨는 그렇게 지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저는 매일 괴로웠습니다. 도연 씨가 꿈에 나왔어요. 그분이 저를 구하던 순간이 매일 밤 떠올랐습니다. 민석 청년도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로 왔습니다. 도연 씨 고향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머니를 찾았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속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일 우편을 가져다 준 거였구나. 내 곁을 지킨 거였구나. 하지만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아들이 저를 구하고 죽었다고.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았다고. 저는 민석 청년의 어깨를 바라보았어요. 떨리는 그 어깨를, 무너지는 그 모습을. 이 아이도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었구나.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밀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청년,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먼저 고마워. 살아줘서. 민석 청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며 파도가 밀려왔어요. 시간이 흘렀지요. 민석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가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조물 아래 갇히셨는데도 저희 겁먹은 모습을 보고 안심하라는 듯 미소 지어줬어요. 피를 흘리면서도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살아서 나가요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선배님, 조금만 버티세요 하고. 그런데 도연 씨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민석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미안하다고. 효도 못해서 미안하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도연아, 우리 아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구조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도연 씨는 제 눈앞에서 떠나셨어요. 민석 청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도연이 떠난 하늘이었어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본 하늘. 왜,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 왜 우리 도연이가 거기서 죽었다는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년 동안 그것도 모르고 난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어. 혹시 전화가 올까? 혹시 편지가 올까?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 매일 기다렸어.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미 싸늘히 죽어 있었구나. 3년 전에 이미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 회사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 조용히 입 닫으라고? 그럼 돈 주겠다고? 예, 우리 도연이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는 거였어? 그 아이가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은 게 이렇게 싸늘히 처참히 묻혀야 하는 거였어? 민석 청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다로 걸어갔고 파도가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습니다. 도연아, 마음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엄마는 몰랐어. 내가 그렇게 떠났는지, 내가 그렇게 아파했는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왜 내가 미안해하니? 엄마가 미안하지. 못 찾아서, 못 안아줘서, 못 데려와서 엄마가 너무 미안해.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크게 밀려왔고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민석 청년이 뒤에서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원망하셔도 됩니다. 미워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를 살린 도연 씨를 배신한 겁쟁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석 청년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도 3년 동안 우리 아들처럼 죽어 있었어요. 아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 비겁함 속에서 도연아, 너는 떠났지만 이 아이를 살렸구나. 파도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 손을 잡던 그 손. 엄마는 이제 진실을 알았어. 내가 어떻게 떠났는지,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바람이 머리칼을 흩날렸습니다. 이제 엄마가 너를 보내줘야겠구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석양이었습니다. 도연이 떠난 그날도 이렇게 석양으로 물들었을까요? 저는 민석 청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민석 청년, 고개 들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보라니까. 민석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우리 도연이한테 구원받은 거야. 어머니, 그 아이가 널 살린 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살아서 누군가를 돕고 따뜻하게 살아가길 바랐던 거지. 민석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와서
외로운 할머니 곁을 지켜준 거, 매일 웃으며 우편을 가져다 준 거, 그게 다 우리 도연이가 원했던 일이야. 하지만 저는 비겁하게 진실을 숨겼어요. 돈을 받았어요. 너도 살아야 했으니까. 26살. 빚더미에 앉은 청년. 그 어린 나이에 누구를 탓하겠니?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 청년과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민석 청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우리 도연이 마지막 순간을 함께 있어주고 진실을 알려줘서 그 아이가 혼자 죽지 않았다는 걸 알려줘서. 민석 청년이 흐느꼈어요. 도연 씨는 정말 따뜻하고 용기 있는 대단한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고 챙겨주셨어요. 어떻게든 살라고, 잘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게 우리 도연이야. 바다 앞 석양 아래서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고 또 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민석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도연 씨가 저한테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도연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니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석 청년은 눈을 감았어요. 우리 어머니 혼자 계셔. 나 대신 가끔 찾아뵐 수 있어? 외로우실 거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때 대답도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죠. 근데 도연 씨는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약속이야.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해 하고. 손이 떨렸어요. 도연아, 너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서 저는 이 마을로 왔습니다. 도연 씨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내 아들 도연아. 너는 떠나면서도 엄마를 걱정했구나. 혼자 남을 엄마를 위해 누군가를 보내줬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프지만 따뜻했어요. 저는 민석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 청년. 네, 어머니. 이제 그만 괴로워해. 너는 약속을 지켰어. 우리 도연이도 기뻐할 거야. 민석 청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민석 청년이 제 품에서 울었고 아이처럼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그를 안은 채 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속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엄마도 이제 괜찮을 거야.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민석 청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석 청년. 우리 이제 도연이 보내주자. 제대로 따뜻하게. 민석 청년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떡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바다가 보이는 곳에 도연이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자. 아무도 잊지 않을 자리를. 민석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와 민석 청년은 마을 끝 절벽 위에 작은 우체통을 세웠고 하얀색이었으며 바다를 바라보는 우체통이었어요. 우체통 앞엔 작은 표지판을 달았습니다. 윤도현을 기억하며 떠난 이에게 전하는 우체통. 민석 청년이 직접 나무로 깎아 만들었고 저는 그 옆에 꽃을 심었어요. 도연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해바라기였지요. 어머니, 다 됐습니다. 민석 청년이 마지막 못을 박으며 말했어요. 저는 우체통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내가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 바람이 불었고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첫 편지는 제가 넣었습니다. 손편지였고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어요. 도연아, 엄마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누군가를 살리고 떠났구나. 엄마는 자랑스러워. 미안해하지 마. 내가 선택한 그 순간을 엄마는 이해해. 사랑해. 우리 아들.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민석 청년도 편지를 꺼냈어요. 저도 하나 쓸게요. 그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도연 씨, 약속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웃으세요. 제가 도연 씨 대신 옆에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왔고 끝없이 부드럽게.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옆집 할머니였어요. 정희야, 나도 우리 영감한테 편지 써도 되겠니?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 다음엔 슈퍼주인 아주머니, 이장님, 성당 신부님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편지를 가져왔고 떠난 남편에게, 먼저 간 자식에게, 그리운 부모님께. 우체통은 금세 가득 찼어요.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떠난 이에게 닿는다고. 사람들은 그곳을 도연의 우체통이라 불렀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우체통 주변을 청소하고 꽃에 물을 주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민석 청년도 매일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편지가 또 왔어요. 많이 왔구나. 다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나 봐. 그러게요. 사람들이 참 많이 참고 살았나 봐요. 그러게. 우리 모두 그렇게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어느 날 어린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찾아왔어요. 아이는 작은 편지를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엄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아, 내가 남긴 게 이렇게 많구나. 내 마지막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해바라기가 활짝 피었어요. 저는 우체통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석 청년이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좀 어떠세요? 응, 괜찮아. 도연이가 그립고 사무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도연 씨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아들 지금 웃고 있을 거야.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따뜻했어요. 도연아,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 잔인했어. 내가 그렇게 떠났다는 것, 그 가슴 아픈 죽음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엄마는 이제 알아. 사랑은 끝내 바다처럼 돌아온다는 걸. 민석 청년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 오늘도 도연 씨한테 편지 쓸게요. 그래, 우리 아들 좋아하겠다. 민석 청년이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고 저도 하나 꺼내 넣었어요. 도연아, 오늘도 바다가 아름답구나. 엄마는 행복해. 너 덕분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저는 우체통을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잘 자거라. 엄마는 여기 잘 지내다가 널 만나러 갈게.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고 민석 청년이 제 옆을 걸었어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우체통이 석양빛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엔 도연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함께 영원히.